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정직입니다. 좀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오늘 다룰 내용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런 도덕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직을 가장 공격적인 장기 투자 전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저희의 탐사 자료는 선한 창업가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이 책의 저자가 사업에서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통념을 그냥 정면으로 받아들여요. 아, 그냥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군요. 네, 맞다, 손해본다. 그리고 그게 핵심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역설에서부터 모든 논의가 시작됩니다. 와, 재밌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정직하게 사업하면 그 초반에 손해보는 걸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게 사실은 최고의 장기 투자일까? 이 책을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직, 영어로는 인테그리티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옥스퍼드 사전의 두 번째 정의가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강한 도덕적 원칙을 갖는 것이지만 저자가 주목하는 두 번째 정의는 전체이고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요? 네, the state of being whole and undivided.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공적인 나와 사적인 내가 분리되지 않은 그런 일관된 상태를 의미하죠. 오늘의 모든 이야기는 이 나누어지지 않음이라는 개념하고 연결됩니다. 알겠습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 자, 그럼 저자가 내리는 정직의 새로운 정의부터가 아주 파격적이에요. 단순히 거짓말 안 하기 이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자는 정직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주는 것이라고 재정의합니다. 안 해도 되는걸요? 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의무가 아니라 호의의 영역, 법이 아니라 인격의 영역으로 개념을 확장시킨 겁니다. 저자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헤세드라는 개념과도 통한다고 설명하는데요. 계약이나 의무를 넘어서는 그런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나 자비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안 해도 되는 것을 해주는 것? 와. 근데 바로 여기서 모든 청취자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질문이 나오죠?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보잖아. 그렇죠. 이건 거의 우리 사회의 진리처럼 여겨지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직하면 손해보는 게 당연하다고. 네, 손해보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할 방법은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솔직해서 오히려 더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의 의미를 돈과 마음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지점이 아주 흥미로워요. 성경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구절을 인용하는데 이걸 비즈니스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금전적 손해, 즉 내 보물을 기꺼이 내어놓는다는 건 곧 당신에게 내 마음을 두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행위로 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 그 마음을 다른 형태로 돌려주게 되어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결국 단기적 숨쉬를 장기적인 신뢰라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 그걸로 정직을 이해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건 일종의 투자라는 거네요. 그럼 모든 투자자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던져야죠. 그래서 그 투자 언제부터 수익이 나는데 평생 손해만 볼 순 없잖아요. 그렇죠. 저자가 이 투자 회수 기간에 대해 뭔가 제시하는 게 있나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정직의 손익분기점이라는 아주 실용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점이 약 3년이라고 말해요. 3년이요? 아, 짧지 않은 시간이네요. 네, 물론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의미 있는 신뢰가 쌓이고 그것이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3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저자는 그 과정을 아주 현실적인 3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주면 상대방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아하게요. 이 사람 왜 이러지?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나 하고? 맞아요. 일단 경계부터 한다는 거죠. 그럴 것 같네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겠는데요. 좋은 일 해주고도 의심받으면 힘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얼마 뒤에 비슷한 상황이 또 생겼을 때 내가 또 한 번 같은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아, 한 번 더. 네, 또다시 나의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고 상대의 이익을 챙겨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그제야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진심이었구나 하고 당신의 진정성을 믿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바로 이 두 번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시점이 손익분기점을 막 넘어가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패턴이 되는 거군요.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이상한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바뀌는 순간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직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역전돼요. 이제 그 상대방은 당신의 정직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알리는, 아, 홍보대사가 되는 거군요. 네, 홍보대사가 됩니다. 그 회사랑 일해봐, 손해볼 일은 절대 없어,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이야. 이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눈에 보이는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그냥 소극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법 잘 지키는 것만으로는 이런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의아함을 느낄 정도로, 그리고 기억에 남을 만큼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정직이 필요하다는 뜻이군요. 네,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셈입니다. 이 정직의 힘을 설명하는 더 강력한 비유가 나옵니다. 노력이 덧셈이라면 정직은 곱셈이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리 100이라는 노력을 쌓고 또 100이라는 노력을 더해서 1000, 2000을 만들어도 정직이라는 곱셈 인자가 0이 되는 순간, 다 0이 되는 거죠. 네, 모든 결과가 0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한 번의 거짓말이나 비리가 평생 쌓아온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사례는 너무나 많죠.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요. 바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라는 수학 공식을 사업 위기 관리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사고의 전환이었어요. 맞아요. 보통 위기가 닥치면, 즉 마이너스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플러스 요인을 만들어서 0으로 만들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할인을 해주거나 어떻게든 긍정적인 요소를 더해서 위기를 덮으려고 하죠. 그런데 저자는 정반대의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즉 나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가 생겼을 때 그걸 덮기 위해 플러스를 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또 다른 마이너스를 감수하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마이너스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거죠? 실수를 축소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오히려 먼저 솔직하게 전부 인정하고 첫 번째 마이너스, 상대가 요구하지도 않은 손해배상을 해주거나 계약상 책임 이상의 보상을 자처하는 두 번째 마이너스 행동입니다. 이 두 개의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뢰라는 거대한 플러스가 되어 돌아온다는 논리입니다. 와, 위기를 신뢰의 구축의 가장 강력한 기회로 삼는 전략이네요. 근데 말이 쉽지 실제 상황에서 내 실수에 더해서 내 돈까지 더 내놓는 결정을 하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걸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저자의 경험담 두 가지가 아주 생생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제약사 파이저와의 300만 달러짜리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300만 달러요? 네, 프로젝트 진행 중에 회사 실수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상상해보세요. 300만 달러 계약이 걸려있는데 우리 팀이 사고를 쳤어요. 보통 기업의 위기관리 매뉴얼 1장은 뭔가요? 문제를 축소하고 책임을 분산시키고 어떻게든 우리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라. 이런 거겠죠? 그렇죠. 하지만 저자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고객을 직접 찾아가 문제의 원인과 상황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전부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스스로 거대한 마이너스를 자초한 거죠. 물론 그 뒤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결국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사건 이후 화이자는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최대 고객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솔직함이라는 두 번째 마이너스가 신뢰라는 플러스로 바뀐 완벽한 사례네요. 그리고 두 번째, 에보트 사례는 한술 더 뜹니다. 서비스 품질 불만이 접수됐는데 내부 조사를 해보니 고객 쪽에도 일부 원인이 있었다고 해요. 아, 이럴 때 보통은 시시비비를 따지게 되잖아요. 저희 잘못만은 아닙니다 하고요. 네, 그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저자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회사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만 정확히 계산해서 고객이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수표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찾아간 그날 하필이면 허리케인 예보가 발령된 날이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허리케인이 오는데 수표를 들고 사과하러 갔다고요? 이건 정말 영화 같은데요. 상상해보세요. 창밖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다들 대피 준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흠뻑 젖은 채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저희 때문에 손해보신 걸 배상해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수표를 내미는 거죠. 그 고객 입장에서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절대문 있죠. 당연히 그 회사는 에보트와의 거래를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 대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고객 잘못이 90%고 우리 잘못이 10%였다면 어땠을까요? 저자가 말하는 이 적극적 정직해도 어느 정도의 한계선이 있지 않을까요? 대시하지는 않지만 이 원리의 핵심은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그 에너지를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이라는 판단이겠죠. 물론 9대1 상황이라면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5대5나 6대4 상황에서는 확실히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의 전환이죠. 그렇다면 이런 적극적 정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4가지 행동 원칙을 제시합니다. 투명성, 진정성, 언행일치, 그리고 책임감입니다. 특히 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증빙이 어려운 현금보다 추적이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책임감은 방금 본 화이자나 에보트 사례처럼 실수를 인정하고 그 이상을 책임지는 태도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진정성에 대한 설명도 곱씹어 볼 만합니다. 숨은 의도를 갖지 않는 것이 진정성인데 심지어 전도나 선교 같은 종교적으로 선한 목적일지라도 그것이 관계의 숨은 의도가 되는 순간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걸 상대가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는 무너진다는 거죠. 여기서 아까 말한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정의가 다시 한번 중요해집니다. 이 모든 원칙이 집약되어서 실제 사업에서 엄청난 성공으로 이어진 사례가 바로 긱섬, GIKESOM이라는 송이버섯 회사 이야기입니다. 원주민들에게서 송이버섯을 사들이는 방식이 정말 상식을 파괴해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같은 날에는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같은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만약 오전에 1kg에 $50를 주고 샀는데 오후에 시세가 올라 $60가 되면 그럼 그냥 그걸로 끝 아닌가요? 아니요. 오전에 팔았던 사람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차액 $10를 챙겨줍니다. 잠깐만요. 안 줘도 되는 돈, 심지어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는 돈을 굳이 찾아서 준다고요?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한 안 해도 되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주는 것의 완벽한 실사판이네요. 둘째 원칙은 더 놀랍습니다. 만약 경쟁사가 퀵섬보다 더 높은 가격을 쳐준 사실을 알게 되면 그날 퀵섬에 버섯을 판 모든 사람에게 그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옆 가게에서 $70 줬다면서요? 저희한테 $60에 파셨으니 차액 $10 여기 있습니다. 하고 직접 주는 거죠. 이건 거의 사업을 하지 말자는 수준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손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즌이 끝나면 그 해에 가장 많이 버섯을 공급한 상위 20명에게 총 판매액의 5%를 특별 보너스로 지급합니다. 이러니 송이버섯을 채집한 원주민들이 굳이 다른 곳에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퀵섬은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대신 그 지역의 모든 최상급 송이버섯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바이어가 된 거죠. 이 비즈니스 사례들이 정말 강력하네요. 그런데 이 원리가 단순히 사업에만 적용되는 건 아닐 겁니다. 저자는 이 날카로운 원칙의 칼날을 다른 곳으로도 향하게 하죠. 네, 책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이 정직의 원리를 한국 기독교가 마주한 신뢰의 위기 문제에 적용합니다. 2023년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 4명 중 3명이 한국 교회와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자는 그 핵심 원인으로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태도를 지적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속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더라도 헌금을 많이 하거나 좋은 일에 기부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듯한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으로 비친다는 분석입니다. 직원들에게는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교회에는 막대한 돈을 헌금하고 칭찬받는 사업가의 모습 같은 거요. 이게 바로 처음에 말했던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 즉 인테그러티의 붕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은 비단 특정 종교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ESG 경영을 외치면서 뒤로는 하청업체를 쥐어짜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내부적으로는 갑질이 만연한 조직, 이 모든 것이 공헌하는 가치와 실제 행동이 분리될 때 신뢰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보편적인 원리죠.
저자는 여기서 비판으로 끝내지 않고 희망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마무리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앞서 본 긱섬이나 화이자의 사례처럼 정직하고 신뢰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정직한 사업 활동이 그 자체로 최고의 선교이자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신뢰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이니까요. 신뢰를 잃은 사람은 실패하면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지만 신뢰를 쌓은 사람은 실패해도 주변에서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신뢰가 가장 확실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뜻이죠. 오늘 의뢰는 정직을 수동적인 도덕률이 아니라 초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사업 전략으로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줌으로써 신뢰를 쌓고 위기를 오히려 더 큰 신뢰 구축의 기회로 삼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전략까지 아주 흥미로운 관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정직은 무엇을 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 거짓말이나 속임수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비용을 치르더라도 신뢰를 쌓기 위해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는가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법을 지키는 소극적인 준법, compliance와 상대의 마음을 얻는 적극적인 인격, 캐릭터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정직은 주로 사업 거래나 눈에 보이는 행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영역, 예컨대 지적인 정직은 어떨까요? 정보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금전적 대가나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틀릴 수 있다거나 내가 잘 모른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을까요? 나의 기존 신념에 반하는 데이터나 의견을 얼마나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어쩌면 행동의 정직만큼이나 우리 생각의 정직함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